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전 IEM 국제학교 관계자들이 강원도 홍천에서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9명이 감염됐고 1명은 재검사 중인데요. 홍천 지역의 감염 확산의 우려가 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휴연 기자, 이 확진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강원도 홍천에 방문한 대전 IEM 국제학교 관계자 39명이 어젯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제학교의 목사와 학생 등 4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인데요. 확진자는 학생 37명과 이들을 인솔한 목사 부부 2명입니다. 홍천의 교회 관계자 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 대상자 중 학생 1명은 미결정 결과가 나와 다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대전 IEM 국제학교 구성원들이 홍천에 와 있다는 사실을 홍천군에 통보했고 보건당국이 이들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하면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들은 인솔 교사를 포함해 대부분이 20대로 기침과 발열 등 증상을 보였습니다. 확진자들은 모두 2층짜리 교회 중 1층의 숙박시설에서 머물렀고 이들이 머문 기간 교회를 방문한 교인 7명에 대해선 현재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은 홍천에 온 뒤 음식점이나 빨래방, 의원, 약국 등 생활 편의시설 30여 곳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역학조사에서 인솔 목사는 대전에서 홍천으로 이동할 당시 증상이 있는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홍천에 온 뒤 일부 열이 있는 학생이 있어 해열제를 복용하도록 했는데 당시엔 코로나에 감염됐을 거란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 중 무증상이나 경증 확진자 32명에 대해선 충남 아산의 생활치료시설로 이송하고 기저질환이 있거나 증상이 심한 7명은 강원도 내 병상이 지정되는 대로 이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홍천군청에서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한편 대전 IEM 국제학교 관련 확진자는 133명으로 늘었습니다. 대전시는 해당 학교를 운영하는 선교회 대표를 고발할지 아울러 이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인한 구상권을 청구할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솔 기자, 이 추가 확진자가 나왔는데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대전 IEM 국제학교 직원 1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관련 누적 확진자가 모두 13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앞서 보신 강원도 홍천 집단 감염은 제외한 수치인데요. 해당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는 끝났지만 대전의 한 교회 내 방과후 학교 등 IEM 국제학교와 연관된 다른 교육시설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대전시는 어제 대전 IEM 국제학교 4개 동 41곳에서 환경검체를 채취했는데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 건물 전체 층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식당과 강의실, 정수기와 화장실 문고리 등 집단 생활의 여파로 건물 안 대부분 시설이 감염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시는 IEM 국제학교 운영자인 IEM 선교회 대표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가 담당 구청에 신고 없이 급식실을 운영했고 기숙학원 형태로 운영된 정황을 파악했다며 관련법 위반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이후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대표 고발과 함께 치료비와 방역비 등의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한편 앞서 태안군도 선교사 양성시설인 TCS 국제학교 학생과 교사 107명을 전수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대전 IEM 국제학교와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주 TCS 에이스 국제학교, 용인 요셉 TCS 국제학교와의 연관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에서 KBS 뉴스 한솔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새로운 확진자는 354명으로 어제보다 83명 줄었지만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9건 추가됐습니다.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자세한 상황 살펴봅니다. 이종훈 기자, 먼저 오전에 발표된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신규 확진자는 3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보다 80명 넘게 줄면서 다시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5명이 줄었는데요. 사망자는 11명 늘었습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101명을 비롯해 수도권에서 모두 196명이 발생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선 강원도가 42명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최근 신규 확진자가 급증한 지역들은 공통점이 있죠. IEM 성교학교 관련 집단 감염입니다. 앞서 보신 대전과 강원도 홍천 외에도 역시 IEM 성교회에서 운영하는
광주의 한 성교학교에서 3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경기도 용인의 성교학교에서도 12명이 확진됐습니다. 네, 최근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가운데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1억 명을 넘고 또 사망자도 200만 명이 넘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 오미터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1억 25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북반구 겨울철에 접어든 뒤 좀처럼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건데요. 특히 최근엔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가 각국으로 확산하고 있어 걱정이죠. 국내에서도 이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 유입 사례가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27건이 확인됐는데요. 종류별로 나눠보면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남아공 변이 5건, 브라질 변이가 3건으로 확인됐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감염력이 최대 70%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만큼 추가 유입을 차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영국과 브라질, 남아공으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한 방역 대책을 강화했는데요. 입국자 스스로도 자가격리를 철저히 하고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리입니다. 현행 거리두기 방안은 오는 31일까지 적용되는데요. 이후의 단계 조정 결과는 오는 금요일, 그러니까 29일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5명 이상 사적인 모임 금지와 영업 제한 완화나 강화 여부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범기영 기자입니다. 카페와 노래방,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이 일부 완화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완화 조처가 코로나19 확산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조치의 효과는 보통 열흘쯤 지나야 나타나기 때문에 목요일 이후까지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현행 거리두기 방안은 31일까지 유지됩니다. 방역당국은 이 조치를 유지할지 혹은 강화하거나 완화할지를 금요일 발표를 목표로 각 부처와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모으며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 한 선교회의 비인가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확인되는 등 언제든 확진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인가 시설에서 120명 넘는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면서 특히 숙식을 함께 해온 학생의 93%가 감염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특히 해당 선교회가 전국 각지에 유사 시설을 20여 곳 운영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대규모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정부는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추가 확산을 최대한 빨리 차단하겠다면서 잠재적인 접촉자로 통보받은 경우 진단검사에 응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외에서 50여일 전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전파력이 강해진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확산될 경우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빈틈이 없도록 대비해달라고 방역당국에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서울역 광장의 노숙인 지원시설에서 종사자와 노숙인 등 5명이 확진돼 시설 운영이 나흘간 중단됐습니다. 한편 서울에 있는 종교단체 소속 비인가 시설 2곳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코로나19 상황을 오대성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노숙인 지원시설 서울역 희망지원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17일과 18일 시설 종사자 2명이 확진된 데 이어 23일에 노숙인 1명이 어제 노숙인 2명이 잇따라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설 종사자 28명 중 확진자를 제외한 22명은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특히 이 시설은 하루 70여 명의 노숙인에게 응급 잠자리를 제공하는 등 다수가 이용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는 시설 이용 시 발열 체크와 출입명부 작성 등이 이루어졌다면서 밀접 접촉자 분류가 가능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이어 인근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도 검사받을 것을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센터 운영은 29일까지 중단 후 30일 재개될 예정이며 서울시는 샤워와 옷이 필요한 노숙인에게 인근 다른 시설을 이용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강동구 가족 모임과 관련해 4명이 추가 확진됐고 중구 소재 직장과 동대문구 소재 사우나와 관련해서
각 2명씩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등포구 소재 의료기관에선 지난 20일 퇴원 환자 1명이 처음 확진된 후 다른 환자와 간병인 등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가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역학조사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와 승강기 내부, 화장실 변기 등 환경검체 65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취약시설에서의 감염과 가족 및 지인 등 소규모 접촉에 따른 추가 확진이 이어지면서 어제 하루 서울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4명입니다. 지난 7일 이후 19일째 하루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전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종교단체 소속 비인가 시설과 관련해 서울 관련 시설 2곳은 대전 선교회와는 대면 접촉이 없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이 2곳의 학생과 교사 40명을 대상으로 오늘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네, 이번에 중앙방역대책본부 연결해서 코로나19 현황 보고 직접 들으시겠습니다. 신규로 1,837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9,711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5명이 감소하여 270명이고 어제는 총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을 권역별로 말씀드리면 신규 확진자 338명 중에 수도권에서 196명으로 58%를 차지하고 있고 시도별로 볼 때 강원권을 제외하고 전체가 다 지난 일주일간의 일평균 확진자 수보다 적게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발생 규모별로 수도권을 먼저 설명드리면 중구의 직장 관련해서 총 13명의 확진자, 용산구의 미군 기지와 관련해서 총 30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고 경기도 구리시 보육시설 관련해서 총 10명, 그리고 안산시의 통신영업업체 등과 관련해서 총 25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충청권입니다. 대전에 소재한 교회 관련 비인가시설, 소위 IM 선교회 산하 국제학교와 관련하여 총 171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호남권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비인가, 교회 관련 비인가 시설과 관련해서 총 31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고 다음으로 경북권에서는 대구, 동구 일가족과 관련하여 총 7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경남권에서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요양병원과 관련하여 총 27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회 관련 비인가 시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 IM 선교회 산하 국제학교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역학조사 결과 초기 확진자들의 증상 발생일이 지난 1월 17일, 1월 19일 등이었고 발병률이 80%인 점을 고려할 때 지난 1월 4일 이후에 동시설 내에서 지속적인 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확진자들이 증상이 발현되는 기간 중에 식당, 미용실 등을 방문하여 대전 광역시 지역사회로의 전파 및 자택 방문을 통한 대전 이외의 지자체 지역으로도 가족 간 전파되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영어 캠프의 참석자 40명이 지난 1월 16일 강원도 홍천으로 이동하였으며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39명이 확진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방역당국은 IM 선교회와 관련된 22개 시설 관련 명단 정보를 확보해서 해당 지자체에 공유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4일 이후 소위 IM 선교회, IEM 국제학교, TCS 국제학교 방문자 및 관련자 분들은 신속하게 인근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난 4주간의 신규 집단 감염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 일주일, 즉
1월 17일부터 1월 23일 사이에는 주로 사업장, 가족 지인 모임, 의료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감염 재생산 지수는 전국이 0.82로 나타나서 최근 3주간 계속해서 1 미만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방역 당국이 분석하고 있는 발생 상황은 전체적으로 감소세이지만 감염 확산의 위험 요인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위험 요인은 두 가지. 첫 번째로는 먼저 방역 조치를 조정함에 따른 전파 위험 증가 가능성입니다.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 재개에 따라 사람 간의 접촉 가능성이 늘어났기 때문에 감염 확산 위험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 1월 16일부터 17일 사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공히 휴대폰 이동량 등 주말 이동량이 증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저희 정부에서는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의료기관 약국에 대해서 유증상자가 방문하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드리며 국민들께는 지속적인 방역 수칙의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위험 요인으로는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가 증가됨에 따라 국내로의 감염 확산 우려가 두 번째 요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 국가도 60개국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영국 변이주만 하더라도 전염력과 치명률의 증가가 보고된 바 있으며 실제 국내 유입 사례도 총 현재 27건으로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 전파 위험도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입국자 검역을 강화하고 유전자 분석 그리고 변이가 발생한 국가의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해당 국가발 입국자, 확진자, 접촉자 관리 강화를 추진합니다. 동시에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자 및 동거 가족은 격리 해제 시까지 자가격리 생활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생활방역과 관련해서 안전신문고,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의 신고 사례 중 종교활동 및 합숙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이 신고되었습니다. 종교활동으로는 1박 2일 집회, 수련회 계획, 5인 이상의 선교활동을 추진하고 또 예배 후에 식사 및 교회 소모임 등이 있었음이 신고되었습니다. 합숙 생활과 관련해서는 축구부 기숙사, 비인가 대안학교, 학원 교습소, 스키장 직원 공동 숙소 등에서 주로 마스크 미착용 등의 방역수칙 위반 사항이 신고되었습니다. 저희 방역당국에서 누누이 강조드립니다만 대면 종교 활동과 다중이용시설에서 자칫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느슨해진다면 현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바 이것이 역전될 위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에 저희 방역대책본부에서는 가족 감염 예방 수칙을 추가로 자세히 마련하여 오늘 이 수칙이 잘 지켜지도록 당부드립니다. 이번 3차 유행 시기에 국내 발생 확진자를 분석한 결과 약 24.2%가 가족 내의 선행 확진자를 통해서 감염이 확산되었고 평균적으로 확진자 1명이 1.57명의 가족에게 전파하였으며 선행 확진자는 주로 연령대가 40대와 50대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몇 가지 수칙을 강조드립니다. 외출, 모임 및 다른 가정의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환기, 소독, 개인위생 수칙의 준수가 중요하며 의심 증상 시 검사를 즉시 받으시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가족과 거리 두기를 지켜주실 것을 핵심 수칙으로 정하였습니다. 특히 향후 2주 뒤로 다가온 설 연휴 기간 동안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해당 수칙을 꼭 지켜주시고 특별히 요양병원이나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는 65세 이상 어르신
환자 등이 있는 가족 구성원의 경우에는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 시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연구 개발 치료제 등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의 경우 현재까지 총 115개 병원에 3,889명의 환자에게 공급이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회복 이후 후유증에 대한 조사 결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40명을 대상으로 검진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연령대별로 증상의 빈도가 다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19세에서 39세 사이에는 피로감이 44%로 가장 많았고, 40에서 59세 사이에도 피로감이 58%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호흡 곤란이 58%로 후유증의 증상 중에 가장 많았습니다. 연령대가 아닌 증상의 중등도별로 보게 되면 경증 환자였던 경우는 후유증의 반, 피로감이 약 50% 나타났고, 중등증 환자의 경우에도 역시 피로감이 50%, 호흡곤란도 약 50%에서 보였습니다. 그러나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호흡곤란이 60%, 그리고 가래가 있는 경우도 30%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신과적 후유증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우울증은 감소하였으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증가함을 볼 수 있었고, 폐 CT를 촬영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자 40명 중 7명에서 폐 섬유화가 확인되었고 모두 40대 이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외국의 조사 결과와도 유사하며, 다만 이번 조사는 특정 병원의 환자군에 대한 중간 결과이고 전체 대표성 있는 코로나19 환자의 후유증을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모든 연령층에서 코로나19 완치 후에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께서 방역 조치 및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 올립니다.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국내 발생은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규모나 사망 규모, 기초 재생산 지수 등 지표들도 순조로운 상황이긴 합니다. 이는 전적으로 거리 두기에 협조하고 이를 준수해 주시며 희생과 손해를 감내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소위 교회 관련 비인가 대안학교 집단 발생을 계기로 경각심을 계속 유지해야 하고 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 모두 다시 인식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유행의 사각지대로 불리는 분야나 지역이나 시설에서 중요한 시점마다 집단 발생이 뒤늦게 발견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산밀의 환경이 방역망에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언젠가는 집단 발생의 근원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말해줍니다. 이에 저희 방역당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사회에서 철저한 역학조사와 검사 추적을 실시하겠습니다. 저희 방역당국으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환경에서 코로나19가 전파되고 있을 것이란 점에서 이러한 점을 미리 조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항상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자체 전문가들과 함께 좀 더 사전 파악에 더 노력하고 만약 발생을 한다면 사후에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등 조사 실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19와의 방역 전쟁에서 연구 개발 조사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새벽 영국 변이 그리고 남아공 변이에 대한 백신 제조회사 모더나사의 효능 발표도 있었지만 우리도 신천지 신도분들이 제공해준 공여 혈장을 가지고 코로나19에 대한 자연 면역의 수준 그리고 지속 기간을 측정하고 있고 변이 균주에 대한 항체 치료제 효능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백신 접종 후에
항체가라든지 면역 반응에 대한 조사 등 방역 대책에 필요한 연구 분석을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진행하고 이를 통해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에 앞서서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평가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 부당한 직권 남용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는데요. 이에 대해 백 전 장관은 경제성뿐 아니라 환경과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성용희 기자입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어제 오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전방위 압수수색 이후 핵심 피의자에 대한 첫 소환 조사입니다. 대전지검 형사 5부는 백 전 장관을 불러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했는지 등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4월 산업부 과장이 청와대 행정관에게서 들은 발언을 백 전 장관에게 보고했고 이후 내부 방침이 원전 가동 중단으로 바뀐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백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경제성뿐 아니라 환경과 국민의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 전 장관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 원전 자료를 무더기로 삭제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을 기소했습니다. 이어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한수원 전 부사장과 전 본부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 2018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이었던 최이봉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소환하는 등 산업부 공무원 3명의 첫 공판일인 3월 9일 전까지는 주요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해 공소유지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성룡입니다.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수도권 지역의 비는 그쳤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제주와 남부, 울릉도와 독도엔 5에서 30, 중부지방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내린 뒤 오후에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8도, 광주와 부산이 10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목요일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고 나면 금요일부터는 반짝 한파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